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좀 과열 양상까지 띄고 있는데요.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후보 간 공방도 아주 거셌는데 오늘은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나경원 당대표 후보 전화 연결해서 이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 좀 말씀 듣겠습니다. 금요일 있는 코너입니다. 정치 공부 시간이요. 이거 오늘 아마 정치 TV 토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얼마로 결정됐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이제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아, 10,000원은 넘었네. 네,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10,000원 문턱 넘은 게.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이니까 37년 만에 10,000원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월급으로 치면 얼마냐 이것일 텐데 월급으로 치면 정확히 209만 6,270원입니다. 그런데 인상률만 놓고 보면요. 코로나19 유행했던 지난 2021년에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낮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랬습니까? 이 일부 노동자 측이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재안이 몇 번 계속 나올 정도로 이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의 이제 갈등이 좀 심했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하려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 의원 4명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중재안이 나왔다라고 이제 하면서 아예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정된 시급 이 1,030원으로 결정된 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이의 제기 등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 불만이 많은 상태니까 사실 노동부가 만약에 이 이의가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심의해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결정됐다. 일단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공식 발표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그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이게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금리 인하 언제 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위한 근거가 하나도 보태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가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할 때는 3.1% 정도를 전망했으니까 그 전망치보다 이제 밑도는 결과가 나온 거고 지난 5월 상승률 이제 3.3%였는데 그때와 비교해도 이제 둔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파월 그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계속 이제 밝혀왔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했던 그 데이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실무로 드러난 거게 되니까 금리 인하에 가까이 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이상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전망이면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겠네요. 예. 자, 미국 금리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예상대로 일단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도 금리 인하가 되긴 될 건데 언제 될 거냐죠.
맞습니다. 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언제쯤 금리 인하가 나오냐랄 텐데 어제 조금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아하. 그럼 사실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한 거 아니냐라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발언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지난 2021년 8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좀 변화된 기조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러면 좀 높이는 건가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사실 발언을 해버리면 시장이 과도하게 또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 총재가 이렇게 발언하면서도 이 변화에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덧붙인 이유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가계 부채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제로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좀 들썩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석 달 연속 지금 엄청 크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자칫 금리 인하가 시작돼 버리면 이건 또 집값이 급등하는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시기가 8월이 아니라 한 10월 정도 인하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이 발언이 8월은 명확히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이제 보고 있어서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군요. 맞습니다. 한미 이제 정상이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죠.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년만 정도 이제 일인데 이 공동 성명이 이제 채택되면서 북핵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이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 배정이 처음으로 이제 명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국제사회에 북한과 러시아의 이 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좀 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북한은 제재국인데 이 두 나라 간의 이제 협력이 유엔 제재 근간을 훼손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이 1박 2일의 이제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대통령은 오늘 이제 공군 1호기 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 지양이라는 이름으로 그 활동하고 있는 천만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른바 먹방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유튜버죠. 박정원 씨요. 예, 그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오랫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거액을 갈취당했다. 또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힌 건데 좀 충격적이긴 했죠, 진짜. 4년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서 거의 매일 이제 폭행 그리고 협박 이런 걸 당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얻은 수익 한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거의 다 가로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만난 거냐, 뭐 등등등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이제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이제 보이면서 헤어지자라고 이제 하니까 자신 몰래 이제 찍은 동영상을 이제 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폭력 수위는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헤어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벌어 와라 하면서 남자친구가 일하던 그런 주점에서까지 일을 하게 시켰고 그 돈도 다 이제 가져갔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은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박정원 씨가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먹방이 되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방송 이 채널이 좀 커지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아예 회사를 차려서 이제 본인이 사장 자리에 앉고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찌양이 이제 뭐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사실 거의 다 가로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나온다라는 게 이제 그 박 씨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혐의들을 이제 모아서 고소를 했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4월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사실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사건이 종료가 됐으면 뭐 그냥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이게 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뭐 아무도 사실 고소한 사실도 잘 몰랐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게 네. 일부 유튜버들이 이 박정원 씨의 이런 피해 사실을 알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또 협박을 해서 돈을 이제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이제 폭로가 나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교제 폭력을 당한 그 피해자에 대한 진짜 명백한 2차 가해인 2차 거잖아요. 가해네요. 네. 근데 지금 뭐 폭로 그 대상이 된 협박을 했다라고 이제 폭로가 된 유튜버들은 일제히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입장이 너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거는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이버 레커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건 아니고 사이버 레카 뭐 연합회라는 뭐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제 그런 모임을 만들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폭로 대상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가해에 여러 유튜버가 가담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좀 엄벌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있죠. 이 국민의힘이 헌재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요.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으니까 이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이제 날을 세웠거든요. 네. 특히 뭐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뭐 국법법 위반 전과 5범, 뭐 청문회 이 추진 배경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이제 구명 로비 의혹 이거는 꼭 이제 밝히겠다. 그리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김건희 여사 출석 압박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당 그 전당대회에서 불거져 있는 그 여당 내 당무 개입 의혹도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세 수위를 한층 더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 절차도 조만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인데 지금 사실 이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청원 그리고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청원이 이제 둘 다 열렸는데 이 반대 청원 같은 경우에는 게시된 지 한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5만 명이라는 게 상임위 해부 조건이 30일 안에 5만 명을 넘어서면 이제 해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사실상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성 청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8만 명 정도고 지금 이 반대 청원도 이제 5만 명 정도 이제 얻었으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것과 관련된 청문회 5월에 개최하자라고 일단 8월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8월 중에 8월에. 개최하자.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 일부에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폭염특보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덥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 31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가 33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광주 31, 세종과 강릉 30도까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이 더 덥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역시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내일까지도 내륙 중심으로 각각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가량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오늘 서울과 경기의 경우는 매우 나쁨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오후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은데 수도권, 충북 등 일부 중서부 지역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빠지겠고요. 아침까지 일부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5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언양휴게소 부근에서는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영동 1터널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상황은 서울 쪽인데요. 부천에서 신월
청라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론 입법을 여러 개의 입법을 이 당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겸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이요. 그러니까 흔히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제한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어제 의원이 밝히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요? 어제 법도 발의를 했는데요. 네.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아무 때나 모든 사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재적 한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법을 만든 겁니다. 절차와 요건 같은 것들을 규정한 법이에요. 근데 그동안 대통령 제2요구권이 이거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가 계속 끊임없이 학계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 제2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됐을 때 혹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집행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경우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럴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법률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이제 학계에서도 그 대통령 제의 요구권의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핵심은 결국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과 이것을 어느 선에서 그 규제 또는 제한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우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헌법에 권한이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요. 헌법상 판사는 재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헌법재판관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권이. 네.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 사건과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할 때는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자기 사건을 재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둬서 그 경우에는 판사의 재판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재판권 자체의 내재적 한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입법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 이해 충돌될 경우에는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이렇게 내재적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명권이라든가 사명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권, 제2요구권 이런 헌법상의 권한도 그 권한 자체를 부여한 이유와 목적에 맞게 행사돼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사적으로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라라고 주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적 영역으로 가져가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법안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제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제2요구권 관련된 수정안도 당론 입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제 개인 입법이고 네.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황운하 의원님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당론 입법으로 추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인 입법으로 추진이 되는죠? 그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주요 정책이나 당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법들은 당의 정책위에서 그런 법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당론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걸 의총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네,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당론 법안 혹은 주요 법안으로 상정해서 추진했던 법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이런 법들을 한 56개 정도 법안이 되는데 그 법을 당론화해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이제 민생 법들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당론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공표하는 차원에서 당론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법들은 의원들이 개별 입법, 개인 입법들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당론 입법이요. 그 정치권에서 보면 그 당론 입법이 강제적 당론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고 뭐 되게 그렇게 설명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그 강제성이 있는 입법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그 개별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느끼게 될까요? 그 부분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론 법안이 사실은 초반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의원들께서도 이 당론 법안이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제각각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그 법안 개별 법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론으로 현재 추인하고 있는 법들은 상임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 표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법안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당론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때는 강제성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법들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추릴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보통 본회의 전에 이제 의총을 할 때 이것들을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을 또 따로 밟는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십 개의 당론 법안이 본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 이제 본회의 열리는 날 이렇게 그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 법안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어쨌든 이게 당론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니까 찬성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법들을 사전에 꼼꼼히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오기는 또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법안이 전날 저녁이나 그날 당일날 오전에 안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는 맞고 그 말씀하신 구조는 맞는데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론화를 해서 주요 법안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을 사전에 의총을 통해서 다 공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법들은 내 상임위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표결할 건지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당론 추진이 그 법안에 대한 이 소속당 의원들의 관심을 더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 4명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일정을 좀 미룬다는 얘기도 있고 법사위 조사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고 바로 탄핵 결의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탄핵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아. 그런데 조사가 뭐 미뤄졌다라고 표현하면 뭐 꼭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법사위에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검사 탄핵안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청원 관련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한 뒤에 청원 소위로 보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네.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검사 탄핵은 전체 회의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검사 탄핵 조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일정상으로는 늦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지금 법사위의 현안들이나 사안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네. 법사위 일정을 빡빡하게 잡고 있는데 그 빡빡하게 잡는 일정 중에 다 포함시켜서 8월 중으로는 아마 그 검사 4명에 대한 조사도 8월 중으로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8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검사 4명의 탄핵안은 처리가 될 거다. 자, 네. 그런데요. 지금 검찰이 이 검사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검찰의 움직임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죠. 어느 공무원이 국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곳에서 지적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진혜원 검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 SNS에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물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 표현 하나 가지고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정치 집단을 불리하게 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징역 6개월, 종합 1년 6개월을 지금 구형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 정도 표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한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급들이 뭐 내외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적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적개심을 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뭐 탄핵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자기들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협조할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 소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 집단입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게 국민의힘이랑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예. 네, 여당 의원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게 그동안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것이 용인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검사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의원님이 단장으로 있는 검찰개혁 TF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고 내용이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지금의 검찰청은 사실상 뭐 해체되는 것 같고 수사는 중대범죄처 그리고 기소권은 기소청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안에 대해서 뭐 찬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진이 될 텐데 제일 먼저 검찰 쪽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이게 거악 척결을 못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검찰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네. 저희 법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해서 검찰에게
와서 의견을 개진하라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공청에 와서 검찰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다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공직자면 당연히 국회 공청에 와서 설명을 해야죠. 입장을 얘기를 하고. 한편 거학척결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네. 검사들이 거학척결한다라고 하면 직접 수사하는데 그 직접 수사가 무죄율이 가장 높고요.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2% 내외인데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사건들은 무죄율이 30% 40% 막 이렇게씩 나옵니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검사들의 전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 이권 카르텔들이 형성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자기 다니던 직장에 나오자마자 1년 이내에 100억씩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의 유일하게 검사만 가능해요. 왜 검사는 나오면 1년 이내에 100억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되는지, 공직자였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권한이 집중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인 부패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가 그 개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패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집단화됐습니다. 무슨 정당 같아요. 검찰당 같아 보여요. 그렇게 정치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을 완전히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검사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가 처벌된 예가 거의 없어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처벌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수많은 직권남용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의원님, 이제 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막상 자신들의 입장 개진하라고 불러도 안 온다.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는 한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셨는데 검찰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스스로가 그 공직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통해서 정치권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자본과 언론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이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가면서 검찰의 자신감은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무원 관계, 어떤 특정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주권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개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짧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말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지금 당대표는 이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훨씬 많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당대회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번에도 약간 안개 속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나 여론 지형들을 보면 이재명 전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최고위원 선거는 그야말로 진짜 안개 속인 것 같고 저희 당내 의원들도 누가 당선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요. 그 경쟁이 혹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 전 친명 비명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동안의 친명 비명 후보들을 나눠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도를 해왔고 그랬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나눔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본인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겠다 이게 가장 주요한
선거 전략이 됐고 실제로 의원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네.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는 검찰 독재에 맞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후보군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뭐 친분들을 이렇게 뭐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후보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지자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처럼 현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충성 경쟁 그렇게 당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당입니다. 저희 민주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김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기상 칼럼니스트 맹수영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상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왜 이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기상캐스터로 기상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큰 계기가 됐던 게 IPCC 4차 보고서를 보면서 큰 날씨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간다면 금세기 안에 2도 이상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물의 20에서 30%는 멸종이 되고 하는 그런 위험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상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너무 좀 무서워요. 저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에 변화된 거를 가까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훨씬 더 걱정이 좀 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는 봄답고 여름답고 가을답고 겨울다운 날씨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잠기고 무너지고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만이 극단적인 기상에 대한 재해가 아니라 이맘때에 걸맞게 나타나야 되는 날씨가 나오지 않는 것 또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인식 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후 감수성을 키운다라고 하면 금세기 안에 기온 상승을 좀 더 억제하고 다시 예전의 지구로 돌리는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 대구 33, 대전 광주 31, 세종 강릉 30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내일은 서울이 33도로 중부지방이 좀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내륙 일부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면서 가장 무더운 지역이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내륙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각각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인 서울, 경기의 오전 농도는 특히 어제보다 더 나빠지면서 오후에 매우 나쁨 예보가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대부분 청정할 텐데 수도권, 충북 등 일부 중서부 지역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쁜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아침까지 일부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이 지역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남부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된 뒤로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쭉 장맛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지금 국민의힘은 권역별 합동연설회 그리고 TV 토론으로 당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당대회 양상 당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나경원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좀 전대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토론이 1차, 2차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셨습니까? 뭐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너무 저희 TV 토론이 좀 이상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아무래도 당 대표 후보 4명의 TV 토론에 다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4인 4색이라고 그럴까요? 좀 특징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원 후보나 네. 한 후보의 이 격돌이 너무 지나쳐서요. 사실 네.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되면 당 깨지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검증은 서로 필요하지만 약간 진행되는 것이 검증의 도를 좀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너무 자극적인 말싸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한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 원한 갈등이 지나서 지금 뭐 원한 갈등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그래요. 그렇게 또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한이네. 네, 원한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그래요. 예. 예. 그 당 선관위나 당 네. 비대위, 당 지도부도 이렇게 이 갈등이 원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네. 나경원이 대안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이제 토론회를 보니까 역시 안정적으로 당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토론회나 또 연설회를 통해서 저의 당에 대한 비전 또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토론은 상대가 있고 또 시간 제약과 형식 제약이 있어서 이 나경원 후보가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 제가 시간 드릴게요. 왜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경원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쭉 한번 해줘 보실래요?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이 이미 뭐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헌정사상 있지도 않은 정말 위법적인 제도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40명 정도 지금 증인 참고인도 채택을 하고 이 일종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런 아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 당은 이때 하나가 돼서 이것을 아주 노련하게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이라는 건요,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어떤 경우라도 저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국회가 굉장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 운영으로 인해서 또 일방적인 속주 또 목표는 대통령을 좀 탄핵하겠다 임기 전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은 정말
이러한 의회에서의 투쟁을 잘 해본 사람이 노련하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그 투쟁을 해본 사람은 예전에 패스트트랙 투쟁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끌어냈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도권 민심을 얻어야 된다. 그게 변화라고 다들 말들은 레토릭처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얻어본 사람이 나경원밖에 없고 이겨본 사람이 나경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서 이제는 정말 그 야당이 잘못한 거에는 단호하게 맞서고 또는 그러나 또 협조해서 우리가 국정 책임자이니 여당이니 또 얻어낼 건 얻어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수도권 민심도 말로만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정치 경험을 녹여내서 결국 중도 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필요한 민생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토론을 해보니까 한 분은 제가 보니까 원 후보는 조금 요새 너무 이 지지율 때문에 좀 멘붕이 오셨는지 약간 난폭 운전을 하시는 것 같고, 한 후보는 보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후보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후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무 개입 국정농단이다. 이거 대답자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본인이 꺼내셨어요.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형사 기소를 할 때 그때 특검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네. 이 단어의 무게, 이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불쑥 꺼냈어요. 당무개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를 불쑥 쓰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그게 당무개입입니까? 국정농단입니까? 근데 그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저는 그 단어를 쓰는 순간에 충격이었고요. 네. 지난번 1차 토론에도 사과에 대해서 진위 공방을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대통령을 또 끌어들여요. 우리가 여당 당대표라면, 여당의 정말 최고라면, 정치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단어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 한동훈 후보자가 그걸 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김건희 여사 당무 게이트라는 그런 걸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보고 밝히래요. 아니 그게 당무 게이트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문자를 소위 1심 논란, 본인이 문자를 읽지 않고 씹은 그 논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체적인 여건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모르고 했다도 문제고요. 문제고 알고 그랬다 그러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너무 앞서는 사람이다라는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고 위험한 무면허 운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대표 후보 나경원 의원과 저희들 전화 대담 중인데요. 지금 나 의원님 기차로 어디 이동 중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 대구 연설회가 있어서 맞아요. 예. 기차 타고 이동하는 중이고요. 네. 열차하고 열차 사이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서. 아이고 저런. 예. 죄송합니다. 혹시 끊길까 봐 걱정이네요. 예,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객실 안에서는 전화 통화를 자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이동 칸에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한 몇 번 잠깐씩 말이 잘 안 들리는 그런 때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 청취자분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전당대 양상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들 양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대목이 그 위험한 무면허 운전 같다. 한동훈 후보의 그 발언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야당이면 또 뭐 그런데 이게 특히 대통령과 함께 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이건 진짜 위험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계속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잘 뭐 충분히 인지하시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기차에서 이동 중에 대담 중이라 저희가 걱정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인터뷰가 잘 안 되면 우리 나경원 의원님 끊고 저희들이 다시 전화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지금 끊고 지금 됐습니까 다시?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수서역에서 했는데 그때 괜찮았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건 바로 이렇게 끊기네요. 예, 말씀 막 시작하자마자 끊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서는 사실 당정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통령과의 내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사실은 대통령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야당에게 빌미를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당대표로서는 적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많이 이제 선거에 총선을 내와서 지원 유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인기 투표 형상이지만 곧 필요한지 면밀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80%가 당원이니까 당원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생각하시고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 투표 양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사상 수치가 좀 나오지만 이게 이제 실제 내용을 TV 토론이나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민심이 바뀌고 당심이 바뀔 거다. 예, 그런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경부 철도가 이 터널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원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가 와갖고 또 비행기를 타서 한번 기차를 했는데 그때는 수서역 출발이었는데 딱 같은 시간인데 20분 동안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역을 했더니 이러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원희룡 후보가 좀 거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칠게 운전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 총선 때 사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댓글팀을 장관 때부터 사설로 따로 운영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대통령한테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던 의혹이 있다. 이 세 가지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 의혹은 이제 우리 국민적으로도 다 관심을 갖게 된 의혹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일단은 비례대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늘 공천이 투명하지 않아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희룡 후보의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총선 백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선 백서를 오히려 선거 전에 발간을 해서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총선에 책임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대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객관적 자료조차도 지금 발간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또 오히려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총선 백서 공개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선 백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 몰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인 의견 부분은 별도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은 거는 다 발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대위가 이거를 발간하지 못하게 한 것도 좀 납득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또 조정훈 의원하고도 저희가 어제 그 대담을 했는데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백서 작업과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이제 당 전 비대위원장이면 이제 총선 때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백서 작업에 인터뷰를 거부했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 정치 관행으로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이제 한동훈 후보는 본인에게 몽땅 책임 묻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뭐 당이 시스템이 잘 안 굴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제 이런 것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지 전당대회가 결국 총선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후보님 어저께인가요? 이제 원희룡 후보보다는 이 원희룡 후보가 나를 좀 지지하는 선언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기보다는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매우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드디어 하시게 되었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있으니까 원희룡 후보가 좀 잘 이렇게 뭐 사실 한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잘 견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금 물러났던 한 후보가 나오니 또 이걸 막고자 원 후보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두 분의 다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 후보는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고 원 후보는 그렇다고 또 준비도 없이 나가라 그런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사과는 났는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한 후보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도 잘 되지도 않고 정말 마음만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지지율 자체가 이제는 저한테로 많이들 뭐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같으니 본인이 차라리 저를 지지하시는 것이 본인이 원래 한 후보를 막고자 나왔으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원희룡 후보 쪽에서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뭐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격이 되니까 뭐 원희룡 후보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선 도전,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뭐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데올로기는 아닌데 어쨌든 먹사니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말씀은 참 말은 잘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결국 기본 시리즈인데요. 사실 뭐 그 퍼퓰리즘에 근거한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다 잘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통령 출마 선언처럼 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어느 부분일까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 부분도 원전은 전혀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것. 결국 그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진짜 재생에너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이 그동안 좌파들의 일종의 먹이사슬이었거든요. 근데 뭐 계속해서 원전은 아예 배제하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 기본 시리즈는 결국은 그 다음 세대들 것을 ఘ아먹을 수 있는 건데 이런 파퓰리즘적인 것을 기초로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예. 네. 그 당 대표가 되시면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상대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도 원내에 있는 당대표, 한마디로 국회의원 배지가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로텐다홀에서 상임위장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을 다 원내대표와 함께 지휘하면서 이 일종의 기승전 탄핵의 이런 이 몰이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부터가 무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교섭단체 대표는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할 수 있고 우리 당대표는 못한다. 그거부터가 전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싸움은 게다가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라든지 국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적어도 같이 이재명 후보하고 함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제 당 대표가 되셨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고 우리 후보님 말씀은 그러니까 원내에서 상대할 수 있는 원내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본회의장에 예.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하고 입장도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원내 당 대표가 네네. 맡기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 당권 주자들, 이 전당대에 나온 이 후보들 뭐 지금 정신없이 다니시는 걸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도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경원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 대담 중에 이제 그 뭐 여론조사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 한동훈 후보와 양자 결선 가정할 경우에 유력한 맞상대는 나경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사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 9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한테 AR에서 무선 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전체 질문지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OECD에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왔네요. 예, 어제 이제 우리 경제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짚었는데요. 네. 특히 최대 리스크, 최대 위험 유입으로 이 저출생을 지목을 했습니다.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 노동력 공급 부족과 재정 지출 부담으로 이제 한국이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OECD에 이제 한국 경제에만 분석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어요. 이제 용 파렐리우센 담당관인데 이 경년마다 이 보고서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해서 특히 지금 우리 경제 미래를 더 걱정하는 내용이 이번에 많이 담겼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출생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사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게 팩트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OECD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문제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OECD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특별히 강조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OECD가 한국을 딱 봤더니 일가정 불균형,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또 사교육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서울이 집값이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206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그 17.4% 이렇게 현재보다 2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거든요.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재정 지출 억제. 그런 맥락에서 문제 제기한 건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예, 좀 약간 의아했는데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싶었는데 이 놀랍게도 한국의 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1,646개에 이르는 이런 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중앙부처에 530개, 지자체에 이제 1,116개인데요. 이 빈센트 실장이 이런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해서 한국 시장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뭐랄까요, 이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너무 그런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고 저출생 대응 예산을 더 늘리는 편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진짜 정말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젊은 층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펙 쌓기 경쟁이 너무 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정규직 보호를 좀 더 완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너무 철옹성처럼 이렇게 갇혀 있다. 예. 그런 대신 그런 사회 보험을 좀 이렇게 잘 구축을 해가지고 정규직은 좀 느슨하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면은 이 노동 시장이 오히려 좀 유연해질 것이다. 이게 더 한국 사회에 더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저출산이니까 청년 인구는 줄어들 거고 고령하니까 고령 인구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이 추세 뭐 해법 제시는 혹시 있었습니까? 예, 그래도 또 제안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정년이 60세인데 우리도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OECD에서도 이 고령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별 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아하. 또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좀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이 명예퇴직을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하긴 요즘 뭐 이 건강이나 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60세가 정년이잖아요. 사실 청년이죠 대부분. 이거 청년이에요. 예. 청년을 정년으로 잘못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일자리를 못 갖게 되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좀 돌파하고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나왔습니까? 예. OECD가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올해 5월에 2.2%에서 2.6%로 그래도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네. 올해 연간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나왔는데요. 이건 2.5%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5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0.1%포인트 내려간 건데요. OECD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뭐 금리 인하 이런 얘기인 거죠. 그밖에 우리 경제에 또 위험 요인이 좀 몇 가지 제시가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갈등에 따라서 지금 핵심 원료 공급망 교란 이런 것도 있고 또 대중무역 축소라든지 부동산 PF, 북한 문제 등을 이렇게 계속 좀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한 번 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OECD의 저출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내용을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뉴스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또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후보와의 대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경쟁과 관련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지율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 뜨거운 전대 공방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최근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2,003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을 다 붙여봤는데 한동훈 후보가 우위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 조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사도 여론조사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질문 그 내용과 답변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 이 TV 토론. 네. 후보들 TV 토론이죠. 네. 국민의힘.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후보들 TV 토론이 있겠죠. 시작하겠죠. 네. 뭐 그게 드라마보다 재밌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잘 보고 있는데 이번 뭐 최근에 와서 좀 전반적으로 TV 토론이 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 좀 격조가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너무 이 정치 공세 위주로 막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역시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도 뭐 집권 여당의 이 전당대회 관련한 TV 토론이라고 한다면 뭐 정책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이번 TV 토론 관련해서 제일 그래도 뭐 관심이 가는 이제 포인트는 한동훈 대세론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다른 후보가 좀 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눈에는 좀 안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 TV 토론이 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뭐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TV 토론을 진행도 해보고 네. 또 기획 단계에서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 TV 토론을 준비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디가 시청률 포인트냐라고 하는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형식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후보한테 시간을 7분이면 7분 동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시간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방이 주로 그 주도권 토론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사실 다른 시간은 정책 질문을 한다든지 공통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막 거칠지 않게 이렇게 토론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흥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흥미 요인을 좀 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을 좀 이제 도입을 한 거고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이 네거티브로 막 가다 보니까 이제 눈살을 오히려 찌푸리게 되는
흥미를 좀 넘어서서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엔 많이 발생하는 게 조금 좀. 근데 후보한테 주도권을 준다고 해놓고 나서 중간에 사실 제재하기도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 이제 후보들에게 이제 어찌됐건 맡길 수밖에 없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절박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여튼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일종의 뭐 넌센스 퀴즈는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양념처럼 질문하잖아요. 뭐 함정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OX 들게 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그런데 그것도 뭐 이렇게 토론을 너무 이렇게 그 긴장 상태로 쭉 가져가는 것보다는 잠깐 쉬었다 가는 코너로 잘 쓰면 좋은데 그게 마치 무슨 재치문답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언론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예. 뭐 타 방송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방송사께 조금 더 이렇게 시청률이 높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언론의 그 센세이셔널리즘 그 생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뭐 이제 나름은 이제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좀 약간 어떤 때는 보면 본질하고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죠. 예. 자, TV 토론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TV 토론은 언제 TV 토론이었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이제 TV 이 토론 규정이 선거법에 이제 포함이 그때 됐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 전에 이제 1992년 12월 관훈 토론 때 이제 14대 대선 관련해 가지고 후보들을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차례차례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토론했던 그런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그때 이제 정치 개혁 바람이 많이 불 때고 한데 우리도 미국처럼 좀 해보자 이런 게 좀 이제 그때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경우에는 이제 97년도 제 그 15대 대선 때 이제 후보 TV 토론회가 이제 처음 도입이 이제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TV 토론하면은 이제 미국이 앞서 가고 있고 또 가장 먼저 시작됐죠. 그 닉슨 케네디 토론.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유명한. 근데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이 TV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이제 방식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횟수도 좀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 조금 정착이 좀 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대략 한 크게는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처음에는 뭐 스탠딩으로 이렇게 하고 뭐 중간에는 뭐 타운홀 미팅식으로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후보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앉아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포맷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져 약간 이제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빠른 시간 내에 형식 면에서는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가는 대부분은 이제 스탠딩 토론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가고 뭐 이제 후보 정견 발표하고 뭐 이제 그 이제 질문 던지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막 하는 그런 토론. 요게 대략 이제 포맷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료는 지참하지 않는 거가 그렇죠. 대체로 추세인 것 같고. 네. 뭐 백지하고 연필 정도만 가지고 가서 진짜 자기 실력껏 한번 해봐라. 그렇죠. 당연히 프롬프터 없어요. 없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 가면은 이제 함께하는 스태프들도 스튜디오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뭐 이른바 진검승부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후보의 진짜 이제 실력. 이제 뭐 밑바닥 실력까지 확인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네. 네. 이 TV 토론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타가 된 인물은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뭐 경선 단계에서도 그렇고 본선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막 기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예상하고 달리 의외로 TV 토론을 좀 이제 잘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가 청문회 때 이렇게 명패 던지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막 이런.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또
그때 그 TV 토론이 사실은 역대 TV 토론 중에서 가장 격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 그때 이회창 대결 아니었습니까? 또 제가 요즘에도 그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보는데 이회창 전 총재도 상당히 격조 있게 그때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괜찮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미지가 그때 많이 바뀌면서 대선 승리로 가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많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노무현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게 구어체 화법을 써요. 맞습니다. 생활 화법을 쓴다고. 네. 그 이해창 후보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어체 화법. 네. 판사. 예,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에서 대중들과 교감하기가 노무현 후보가 훨씬 더 용이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회창 전 총재 그 들어보면요. 내용 굉장히 괜찮은 내용도 많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그렇죠. 적어도 이 주어 수어가 틀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구어체 화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솔직히 저는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이게 좀 많이 그 토론, TV 토론의 수준이 좀 오히려 더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TV 토론을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망한 사람도 있겠네요. 이 특정인을 참 말씀드리기가 아니, 과거의 얘기니까. 뭐 하긴 한데 안철수 의원 저런 해야 되겠죠. 아주 현역 정치인이라 참 그렇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안철수 신드롬 한때 굉장히 뭐 그 바람이 거셌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이제 그래서 일부 뭐 여론조사에서 그때 뭐 1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앞서 나가기도 했었고. 제가 누구 아바타입니까? 그거 했던 그게 참 결정적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MB 아바타 설을 이제 이제 일각에서 제기를 이제 해서 세간에서 조금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그 TV 토론에서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MB 아바타가 안철수 후보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던 일반 국민들까지 다 알게 돼버린. 알려줬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증폭돼 버리면서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정치보다는 차라리 개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표현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사과를 하긴 했었죠. 그런데 안초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그랬었죠. 그때. 네.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저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니까 또 이 토론 웅변 이거를 스타일을 확 바꿔가지고 근데 그걸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해서 한때 강철수로 불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여튼 뭐 대단한 실험 정신입니다. 네. 웬만해서는 그렇게 확 바꾸기 어려운데. 자, 시간이 어이구 공부가 재밌었나? 이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자, 이 가장 최근에 지금 우리는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든 트럼프 바이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TV 토론이 오히려 과거에 더 격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미국 TV 토론은 정말로 이 격조가 너무 과도하게 상실돼 버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 트럼프 후보가 워낙 이제 좀 독특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가 점잖게 했다는 게 뉴스가 되더라고. 오히려 그런데도 그게 점잖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미국도 지금 TV 토론 대선 자체가 지금 너무 이렇게 과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에서도 좀 약간 과도하게 신랄한 표현들 사실은 인신공격성 그런 표현들까지 막 등장하잖아요. 하여튼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TV 토론을 포함한 이 미디어 정치의 추세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유권자들이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평론가들 이종훈 평론가 같은 분들이 그걸 가려내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을 정말 냉정하게 잘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중책을 또 맡기시니 제가 또 갑자기 의무감이 확 드네요.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정치공부 TV 토론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는 고장난 차가 져 있어서 현재 차로 변경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미리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영동 1터널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북천안에서 막히다가 기흥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남사진리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홍성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 고장나 있습니다. 처리 중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밀리다가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한 주간의 화제의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전국에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모두 15,000명 정도가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지자체들하고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이 전국의 고물상 한 100곳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그냥 샘플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국의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규모는 15,000명 정도였습니다. 네. 노인들이 폐지를 주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전국의 고물상은 한 전국에 3,200개 정도였고요. 고물상 한 곳당 평균 한 4-5명의 노인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는데요. 2,530명이었고 경기, 경남, 부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활동 인구 수가 많아서 폐지나 고물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 폐지 수집도 집중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폐지 수집 노인들은 평균 소득이 76만 원이었는데요.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서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은 78.1세였고요.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대신에 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지를 줍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교통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또 폐지를 줍는다는 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것 대신에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로 연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리어카 같은 이동 수단을 가지고 폐지를 쌓아서 찾기로 다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에 겨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전국에 15,000명이나 지금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아주 인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6조 원의 신청이요? 네, 맞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주는 정부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 상품이랑 다르게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도도 더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가장 낮은 상품은 1%대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이 도입된 게 이제 올해 1월 말부터였는데요. 취지는 아이를 낳은 집에서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도입이 된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5개월 동안 얼마나 신청을 했나 봤더니 5조 9천억 원, 그러니까 6조 가까운 대출이 신청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75%가 이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이었고요. 전세 대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버팀목 대출이라는 건데 이건 5억 원 이하 주택에 3억 원까지 전세금을 빌려주는 건데 이것도 1조 5천억 원 신청이 몰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일단 되는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느 지역에서 주로 집을 구매했습니까? 네, 3가구 중에 1가구는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에 집을 산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가 전체의 한 37% 정도였고요. 경기도는 신청 건수 자체도 많았고 신청 액수도 많았습니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은 인천이었는데요. 다만 뭐 집값은 인천보다 서울이 더 비싸다 보니까 대출 금액 자체로는 서울이 더 많았습니다. 네. 아까 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11억 원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 집도 물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인천 집값이 낮다 보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가 이쪽으로 더 몰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도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경기 부동산 포털을 봤더니 지난 5월 아파트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래된 아파트들 봤더니 이 9억 원 이하 비중이 89.5% 차지했고요. 상당 부분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이 정책 자금이 유입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뭐 집값을 자극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했는데 출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 뭐 순자산이라든가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 이게 91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정부도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당장 쓸 돈이 부족할 때 이제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한은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상반기에 한은에 빌린 돈이 91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으로만 따지면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로 재정 지출 가장 컸을 때가 2020년. 그때가 이제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원금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만 뭐 73조 3천억 원이었는데 근데 올해가 91조니까 그때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요. 91조 6천억 원을 빌려서 이 71조 7천억 원 갚았습니다. 아, 이미 갚았어요? 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갚지 못한 돈은 한 20조 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부가 하는 마통 늘리는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지금 9조 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작년이 최악이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이 수입이 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기업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규모로 따지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 부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법인세는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데 작년에 두 기업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올해 이 두 업체가 법인세 신고한 액수가 0원인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네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예,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학생 수가 역대 최대로 떨어졌다. 네. 예. 매년 사실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치원, 뭐 초중고, 특수학교 이런 학생들 다 합쳐서 지난해보다 2% 감소했습니다. 네. 83만 명 기록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17,000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서울 학생 수는 사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22년부터는 8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어릴수록 감소폭이 컸는데요. 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 줄었고요. 중학교는 1%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등학교는 0.9% 살짝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생 영향 덕분입니다. 2007년에 태어난 아이들, 이때가 황금돼지 때였거든요. 황금돼지. 네. 예.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 수가 많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고등학생들은 조금 오른 거고요. 학생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뽑아야 하는 교사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선발자는 역대 가장 낮은 110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 학생이 줄어들면 오히려 한 학급당 그런 학생 수는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줄어들면서 이 학급 수도 줄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학급 수는 2%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늘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5번째 소식이에요. 네, 교통사고 말이죠. 이게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낼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15년 이상 운전한 베테랑 운전사들이 더 많이 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을 했더니요. 이 사고들 중에서 가해 운전자들의 운전 경력이 한 60%는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베테랑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테랑 운전자들이 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전체 사망자 수의 60% 수준이었는데요. 네. 사실 초보 운전자가 운전에 미숙해서 사고를 덜 낼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전체의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초보 운전자 숫자 자체가 훨씬 적기 때문에 뭐 숙련도로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도로교통공단이 봤을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도 이 베테랑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래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 실력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뭐 부주의로도 이어지고 전방주시 태만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특히 뭐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도로교통법 같은 것들은 사실 바뀌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인데요. 네, 현재는 지금 뭐 75세 이상만 면허갱신을 할 때 일부 검사가 있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들은 조심하고 또 방어 운전도 좀 신경 쓰면서 할 테니까요. 네. 네. 사고가 나도 큰 사망 사고로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죠. 자, 6번째 소식이에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까? 네,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피해 건수 자체는 15% 늘었고요. 피해 금액은 50%나 증가했습니다.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대환대출 이런 거를 비롯해서 대출을 빙자한 수법이 6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더 싼 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휴대전화 온 문자 링크는 눌러봐선 안 되고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입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입금 안 눌리면 어쨌든 피해는 없어요. 네. 예, 순간적으로 미스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즉각 신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7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정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정격 시사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입니다.